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모레 오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검사팀은 66종 분량의 청구서에 구체적인 혐의를 적시했는데요. 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9일 오후 2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법정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1월 영장 심사 때도 보면은 직접 변론을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직접 변론의 의미가 궁금하고 일단 그리고 판사의 판단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나 이런 직접 변론이 그것도 함께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직접 신문기를 출석해서 당사자가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으로 돌아가 보자면은 사실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그동안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큰 무리를 일으킨 경우에 사죄를 하면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고요. 또한 반대로 어차피 이 수사가 불법적이고 또한 결론이 정해져 있다면서 항의 차원에서 출석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영장이 발부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출석한다고 해서 또 무조건 다 영장이 기각되는 것도 아니겠죠. 실질적으로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이 현재 충족되었는가 여부를 다투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차례 구속되었다가 구속이 취소되기도 했고 또한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수개월 동안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정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당연히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검사가 열심히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영장 청구의 구체적인 그 혐의마다 과연 범죄 사실이 소명되었느냐 그리고 또 그 외에 구속 요건들이 존재하느냐 여부일 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그 자체보다도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또는 어떤 자료들을 제시할 것이냐 이 부분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심사가 모레인데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건 어제였습니다. 이게 날짜가 하루 만에 잡힌 건데 이 부분은 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이건 일반적인 겁니까? 네, 일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제 영장이 청구되고 그리고 또 날짜가 오늘 잡혔고 그리고 내일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통상적인 어떤 그동안 있었던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특별한 부분을 찾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영장 심사는 이제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는데 사실 이런 주요 사례들을 보면 영장 판단 사례 같은 경우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많잖아요. 어떤 절차로 이런 판사 배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형사소송 규칙도 있고 그리고 또 대법원 재판 얘기죠. 인신구속사무에 처리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서 각 법원이 영장 전담 판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법원의 규모가 크고 또한 사건 수가 많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영장 전담 판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절차가 진행될 법원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그 전에 이 사건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어떤 판단을 했거나 또는 이런 경우는 일단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전산에 의해서 무작위로 이제 배당이 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 보통 최근에 이제 나타난 현상인데 어떤 판사가 특정한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은 과거에 어떤 판단을 했다라든지 또는 그동안 어떤 성향으로 비춰졌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법관이 양심에 따라서 헌법상의 양심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그
개별적인 그런 사안을 가지고 성향을 짐작한다거나 또는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겠고,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특검이 어떤 증거들을 확보를 해서 서명 자료로 제출을 했는지,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반박을 했고, 또한 그러한 반박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사실에 이제 부합하는지 여부가 이제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란 특검팀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낸 그 청구서의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게, 윤 전 대통령은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라는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을 담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일 이루어질 절차는 유죄무죄를 모레죠, 모레. 네, 모레. 네, 예. 이 절차는 유죄무죄를 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법이 정하고 있는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이제 판단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미 정확히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가 기본적으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속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특검팀이 이야기한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그 부분은 이제 구속 사유 중에서도 도망의 염려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직 대통령이고 또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검찰에서 일을 했으며 이제 검찰의 총수까지도 했는데 법을 좀 경시한다. 그리고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신병을 확보해 두어야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유죄 판결에 대한 문제없는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물론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전직 대통령인데 어떻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수 있겠느냐. 또한 아니, 전직 대통령이 도대체 어디로 도망을 간다는 이야기겠느냐라는 지적이라든지 반박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예. 다만 각자의 역할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특히 특별검사잖아요. 특별히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시행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 내란 의혹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특별검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검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안 돼서 가장 정점에 있는 인물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거잖아요. 사실 보통 밑선에서부터 이렇게 빌드업을 해가다가 수사 정점을 치는 방식을 취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다소 이른 승부수인 걸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충분히 어떤 뭐 증거라든가 어떤 자료들이 확보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즉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특별검사가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 정도를 넘어서 이 정도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짐작입니다만 도대체 특별검사가 지금 시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어떤 배경, 어떤 근거가 무엇이냐 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예. 첫 번째로는 이 사안 자체가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대합니다. 이 현직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이게 법적으로 내란 아니냐라는 현재 의혹을 받고 있고, 또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범죄로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에서도 해당 부분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만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고 보고 현직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파면 결정까지도 했습니다. 따라서 특별검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임무가 굉장히 막중하거든요. 또한 현재 혐의점 자체가 전체로 볼 때 굉장히 중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첫 번째고, 또한 두 번째는 구속이 한번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구속 취소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그리고 외부에도 제 모습을 비치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많은 피고인도 있고 피의자도 있고 참고인 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혹시라도 불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또는 지금도 미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까지도 일부 이제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종합적인 판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2차례에 걸쳐 조사했고요. 그리고 또 그 전후로 또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내란 특검의 활동은 뭐 외환죄를 비롯해서 사실상 처음 수사를 시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다른 수사기관들이 이미 수사를 한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이 구속의 필요성이 있고 또한 구속의 요건들이 다 충분히 소명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승부수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금 시점에 청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구속의 요건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법원이 구속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걸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볼 것 같으세요? 네, 일정한 주거는 있죠. 네, 이 부분은 뭐 배제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도망의 염려와 그리고 증거인멸의 염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보다 더 중요한 요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이번에 밝힌 내용 중에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이른바 비화폰에 대한 삭제 지시라든지 예. 기타 이런 내용들이 그 자체로도 이제 범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또한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 인멸 시도 아니겠느냐 이런 이중적인 어떤 분석들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 이미 증거 인멸을 시도한 상황이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런 행동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구속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특검 측의 입장이라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고 또한 증거인멸을 할 생각도 없고 그러한 염려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소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다양한 그런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 중에서도 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무리한 청구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저 반발만 하면 안 되는 것이 어떤 근거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이니까 아마 그 점을 주장할 때 어떤 점을 근거로 들면서 강조를 할 거라고 예상이 좀 되세요? 네. 우선 지금 각각의 어떤 세부적인 특검 측의 주장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반박을 하나씩 내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종합해서 보자면은 대체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적이 없다. 네네.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행동을 안 했다라는 게 가장 앞서 나옵니다. 구체성을 내놓으면 그러지 않았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흐름이란 거죠. 네, 윤 전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네. 게 첫 번째 반박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 중에 하나로 관련자들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관계자들이 있잖아요. 관련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령 그러한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 법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검도 수사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소를 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내놓으면서 수사가 잘못되었다, 그런 범죄 혐의 없다라는 부분으로 갈 텐데요. 지금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특검 수사의 어떤 여러 가지 향방이 많이 좌우될 수도 있겠죠. 이 구속영장 적시된 구체적 혐의를 좀 봐야 될 텐데 윤 전 대통령이 경호관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총기 휴대 순찰을 지시하면서 총은 경호관이 경찰보다 더 잘 쏜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예전에도 좀 의혹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중계가 됐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특히나 이 총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 체포영장 발부를 예상을 하고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여기에 응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도 관할을 위반한 것이라 불법이다. 이렇게 지시를 했고 여기에 더해서 이 총기 관련된 언급까지 했다는 것인데요. 물론 당시 이 총기 관련된 언급들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거나 또는 실제로 그러한 지시에 따라서 총기를 보여주거나 또는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일들을 준비를 했다거나 여기까지 드러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특검 측은 그러한 지시가 있었고 또한 그러한 지시에 따라서 당시 경호처가 행동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혐의를 보면은 이제 비화폰 관련해서 정보를 삭제한 부분입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체가 이제 증거 인멸이다라고 지금 특검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12월 7일에 김성훈 당시 차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좀 가까운 사이에서 할 법한 그런 그 구어체의 지시를 이제 했고요. 그러면서 수사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를 그냥 놔둬도 되느냐. 그리고 또 비화폰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서 함부로 그 내용을 볼 수 있으면 그게 비화폰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결국 비화폰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지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특검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반박을 하고 있어요. 애초에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한 당시에 있었던 그런 통화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 일반적인 언급에 불과한 것이지 삭제를 지시한 건 아니다. 그 조치의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네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주 자세하게 그러한 표현 자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해석이 중요하겠죠. 그런 해석들, 특검의 해석과 윤 전 대통령 측의 해석이 상당히 차이가 있고 또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실제로 통화 내역이 삭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다라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검은 또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서 여기에 대한 공방도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신 대변인한테 이제 허위 사실을 전달하게 한 정황도 적시가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 거예요? 네, 언론 보도에 대한 일종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안 역시 그랬습니다. 당시 그 외신 보도에 이제 외신 보도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그 보도 지침이 작성돼서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건데요. 12월 4일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해외 홍보 비서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과반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또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보도 지침을 이제 작성을 해서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비서관에게 내용에 대한 작성과 전파를 지시하는 게 이 권한 내의 행위이다. 권한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내용이 형식적으로는 권한 내의 행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방금 전 내란 특검발 속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서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 경위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속보가 전해져 왔습니다. 네, 내란 특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유출이 된 부분, 이것은 중대한 범죄고 이것과 관련해서 경위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다. 근데 지금 나온 속보에 의하면 특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내란 특검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저희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도 지금 조금씩 공개되는 그런 그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들이 혹시라도 특검 측에서 일부러 언론에 유출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렇게 피의 사실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좀 영장 발부 쪽으로 좀 더 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러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이제 받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본인들이 내란 특검에서 이 내용을 유출한 것이 아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를 확인해서 누가 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그동안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가 엿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좀 자세한 구체적인 어떤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자들이 한 경우에도 피의 사실 공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들을 보인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그런 입장이면서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이 보도되도록 만들어서 유리한 국면을 형성했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란 특검에서 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고 보도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만약에 실제로 내란 특검이 이러한 유출을 했다면은 피사주 공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그러니까요. 것이고요. 네. 네. 그렇지 않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나설 그래서 수도 어쨌든 지금 성임 앵커의 얘기대로 특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내란 특검이 얘기를 했고 예.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유출되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는 이제 추론의 단계인데 손 변호사 보실 때 내란 특검이 하지 않은 거라면 어떻게 유출됐을까요, 이게? 보통 뭐 유출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국회를 통해서 공소장이나 판결문 등이 상당히 빠르게 내용이 입수되어서 국회의원 발로 이제 보도가 되거나 아니면은 비공식적으로 유출돼서 전파되는 경우들이 그동안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사안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적법한 경로로 공개된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경로로 확인되고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런데 또 경우를 조금 더 나눠보자면은 이제 내란 특검 또는 관계자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공개했을 가능성 또는 그 외에 인물이 이 내용을 입수해서 알려줬을 가능성 둘 다 존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관련 보도들을 쭉 종합해 보면은 생각보다 구체적인 내용들도 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좀 지나가는 말로 언급하는 정도로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 좀 힘들어 보여요.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경위가 무엇이냐를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저희가 좀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만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고 또한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을 보도를 함으로써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하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 자체가 그 결과만 놓고 보면은 형식적으로 놓고 보면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애초에 취지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또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이면을 볼 경우에는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 삼기 힘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제 언론이나 기자에게 물어봤을 때도 취재원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지 못하거나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는 좀 우려를 했거나 또는 예측한 부분입니다만 이 내란 특검을 비롯한 이 3대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언론의 취재 경쟁도 있고 예. 그리고 또 그런 취재 결과가 상당히 큰 전 국민적인 어떤 그 파장을 또 일으키기 때문에 관심을 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좀 반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 보면은 저희가 아까도 내란발 특검발 하나 더 속보가 전해졌었는데 뭐 이건 이제 그 내일 영장 심사에 대한 그런 내일 모레 그 얘기인데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심사 이후에 서울구치소에 대기할 거라는 그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일단 영장 발부 여부가 수요일에 이제 밤 늦게 또는 목요일 새벽쯤 판가름 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과정은 좀 어떻게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그때도 상당한 시간 동안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또는 더 복잡할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유를 들어서 여러 혐의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 특히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인정받기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법농단 사태 때도 그랬고 예. 초기에는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었던 부분들도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꼼꼼히 따져보니 기존 대법원 판례의 어떤 법리를 적용한 결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무죄라고 판단된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리고 이 직권남용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아주 적극적으로 적용되지 않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농단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적용을 했고 예. 또 그렇게 적용을 한 또 관계자 중에 한 명이 또 지금 재판을 받는 윤석열 또 전 대통령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한 여러 혐의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하나하나 다 따져볼 경우에는 재판부가 확인해낼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 보입니다. 시간 꽤 걸릴 걸로 예상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판사가 판단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법정에서의 공방 역시 상당히 좀 치열하게 보일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예. 이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서 상당히 앞으로 수사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공세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짧게 그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이제 발부 여부에 따라서 신병이 이제 거기서 바로 갈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대기하고 있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각될 경우에는 곧바로 이제 풀려 나와서 이전과 전혀 다름없는 그런 생활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 주제를 바꿔서요.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삼부토건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금 또 우리 기술 주가 조작 의혹에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방향성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건가요? 네, 김건희 특검 역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찌 네. 보면 내란 특검보다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법에 여러 수사 대상이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가 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이치모터스고요. 또 하나가 삼부토건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의혹 건인데요. 이 건이 문제된 건 벌써 2년 반 전입니다.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이제 가담자들이 우리 기술 시세 조정에도 가담했다. 그리고 이때도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게 바로 이 의혹의 구조인데요. 네. 당시에 대통령실이 이거 가짜 뉴스다라면서 문제 제기를 한 국회의원을 고발했고 예. 또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또 무고로 또 맞고발이 또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2년 반 동안 이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의혹 상태로 있다가 이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수사가 이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뭐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의혹은 분명히 있다. 이 의혹을 확인할 책임이 특검에게 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그 사건의 경우에도 더 먼저 이루어졌던 이른바 그 1차 범행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에 그 면소됐거든요. 예. 면소 판결이었는데 이번 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어떤 그 규모가 굉장히 좀 클 경우에는 공소시효 형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공소시효 기간도 이제 그 길어지는 것이죠. 원래는 10년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50억 원 이상의 규모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5년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금도 특검이 기소해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특검 입장에서도 수사를 했지만 기소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빌드업 단계이기 때문에 네. 초기 단계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걸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 계좌 파악도 필요하겠고요. 그러니까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유선수 변호사와 함께했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관련 내용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